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안녕하세요. 건축하는 독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래입니다. 엘리 돌아왔습니다. 네. 네. 박동규 변호사님 여기 계십니다. 네. 네, 아직 계십니다. 우리 저번에 얘기한 거 연이어서 음. 계속 이민법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SNS와 그 지메일을 통해서 보내주신 사연을 읽고서는 한번 나눠볼까 해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이민법 관련해서 저도 질문 드리고 싶은 점이 있어서요. 간단히 말하면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살아가는 것과 미국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 사이의 차이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시민권자의 권리나 이점, 예를 들어서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거나 어떤 범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추방을 당할 위험성이 없다거나 그런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서 법적으로 영주권자가 시민권자에 대해 불리한 점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적어도 영주권자신가 봐요. 그죠? 예를 들어 개인적인 경제 활동이나 노후, 은퇴, 연금 등에 대해서 불리한 점이 있는지, 그 밖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점이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라도 노후에 미국에서 건강과 건강보험을 함께 잃게 될 경우를 생각하면 미국보다 훨씬 선진적인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미국 선거보다는 한국 선거에 참여해서 투표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요. 굳이 시민권을 따지 않고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계속 살 때 어떤 불이익 같은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투표권이라든가 이제 추방을 막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실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만 예, 그거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않다고 일단 전제를 해드리고, 근데 그것은 이미 질문하신 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다른 이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실질적인 차이는요. 첫째, 정부 보조 혜택을 일단 영주권을 받으신 중에 취업 이민으로 오신 분들은 괜찮은데요. 가족 이민으로 오신 분들은 모든 가족 이민에는 재정 보증인이 사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것은 초청하는 초청인이 할 수도 있고, 초청인의 인감이 모자랄 경우에는 소위 코스판서를 통해서 네. 하셨을 거예요. 그 코스판서가 사인을 한다라고는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스폰서를 해주는 지금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이 영주권을 받고 나서 그 의무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내가 이 사람이 정부 혜택, 보조 혜택을 받지 않도록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에 사인을 하는 거고요. 그 의무 기간이 시민권을 딸 때까지 또는 10년 세금 보고할 때까지예요. 예, 그래서 10년을 세금 보고하는 데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그죠? 시민권을 따면 그 코스판서가 더 이상 그런 법적 책임이 또는 경제적 책임이 없어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네. 이 재정보증인 그 양식이 나온 지 거의 한 20년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단 한 번도 인포스 했던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어요. 예, 저희 이민 변호사협회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인포스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거는 행정명령도 필요 없고요. 예, 그냥 법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죠. 왜 안 했어? 네, 있던 건데 네. 왜 안 했어? 하라니까? 그러면 그날부터 이제 하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가족 초청 임의로 영주권 받은 사람이 네. 시민권을 아직 안 땄어요. 네. 예, 지금 질문하신 분처럼. 네. 근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또는 암이라고 해서 네. 병원에서 가게 됐어요. 네. 그런데 돈이 많거나 또는 보험이면 몰라도 한국에 있는 분들은 상상이 안 가겠지만 저희가 지금 5인 가족인데요. 이거 네. 좀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웬만한 보험들 내면 1년에 15,000불 이상 듭니다. 그렇죠. 그죠. 네. 그죠. 그거 감당할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정말 미국은 제가 어중간한 중산층이라 알지만 중산층 죽어라 하는 네, 나라고 그죠. 특히 의료 비용과 그다음에 대학교 투이션 이것도 한국에서 상상을 못할 텐데. 우리 지금 박동규 변호사님 고통받고 계시거든요. 그럼요. 네. 1년에 학비만 6만 불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예, 지금 저는 큰애가 대학원, 그 다음에 둘째가 학부, 셋째가 학부예요. 예, 물론 장학금 조금씩 받은 면이 있지만, 예, 주립대학을 가지 않는 이상은 주립대학도 그렇게 싸지 않아요. 2만 불. 네. 우리가 사는 거주지 주가 아니면 4만 불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사립대학을 가면 아무리 후진대건 좋은대건 6만 불이에요. 해마다 조금씩 오르죠. 그러면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돈을 안 내다가 갑자기 대학교를 가면 6만 불을 내야 되고 보험료 15,000불을 내야 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10만 한국에서 1억 연봉하면 되게 되게 잘 나가는 그죠. 사람이잖아요. 음. 미국에서 이런 연봉 받아봤자 이걸로 다 나가요. 예,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좀 한국에 계신 애청자들에게는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일단 인컴을 보고 인컴이 보험이 있냐 물어보고 보험이 없으면 그럼 메디케이드를 해줄게 하고 넘어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아, 생각하기에 환자 그렇지. 입장에서는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자기들이 정부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해서 치료를 받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지금 트럼프 그 행정명령이 또는 그냥 지금 있는 법이니까 실시를 해라고 하는 명령 하나로 지금 그 재정보증인이 그 의료비를 전부 부담해야 되는. 의료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거를 집행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 모든 의료비를 재정보증 사인해 준 사람이 다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혹은 코사인을 해준 사람이 혹은 물어낼 코사인을 거예요. 해준 사람이. 예. 제 아들이 3일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요. 병원비가 16만 불이 나왔어요. 예. 농구하다가 여기 팔이 이게 뼈가 부러졌거든요. 골절됐었죠. 골절이 그때. 이제 조금 부러졌었어요. 네, 네. 예. 3일을 있는데 16만 불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 달 있거나 뭐 이러면 야, 상상을 초월하죠. 그거. 상상을 네. 초월하는 액수가 16만 되는데 불이면 대략 1억 1억 6천이죠. 예. 더 되죠. 그거를 네. 메디케이드로 처리를 병원에서는 해줬는데 나중에 나중에 이제 트럼프가 이 조항을 집행을 하면 예. 그러면 코스판서 해준 그 사람이 뱉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정부에 물어내야 된다는 네.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트럼프가 얘기한 건 그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멕시코 장벽을 하겠다 이거예요. 예, 멕시코 장벽이 3.3 미치광이 같아요. 3.3 빌리언인가가 드는데 처음에 그거 그 선거 공약으로 멕시코 장벽 짓겠다고 해놓고 걱정하지 마 멕시코에서 돈 내게 할게 했는데 멕시코 그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 미쳤냐 우리가 왜 내냐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디선가 빼와야 되는데 이거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가족 초청임에서 그 재정 보증인의 조항을 집행을 하면 되겠다. 그러면 왜냐면 이게 또 다른 질문 받은 거랑 같이 연결이 되는 게요.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비자 소유자고 그러니까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아이는 여기서 태어나서 시민권자인데 여기서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같은 거 아니면 이런 거를 받으면은 영주권 신청에 영향이 있는지 이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거겠네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영주권 아직 취득하지 않으신 분들이 네.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캐시로 받는 어시스턴스가 있어요. 뭐 SSI라든가 뭐 그다음에 TANF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체크로 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금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고 메디케이드 의료 치료 같은 경우에는 Long Term Institutionalized Medicaid 그러니까 네. 장기적으로 입원해 있는 것만 아니면 근데 이 장기의 의미가 디파인이 안 됐기 때문에 보통 변호사들이 한 6개월 정도 이상 네네. 있는 거면 문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었고 특히 임신 메디케이드나 이머전시 메디케이드는 상관이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영주권을 못 받게 되는 조항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이런 상황이었다면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마저도 이제 강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아직은 집행이 안 된 상태지만 곧 집행을 하게 되고 그것도 처음에는 시민권 딸 때도 그거를 보겠다 그랬어요. 이거는 시민권 딸 때 정부 보조를 받았냐 안 받았냐라고 하는 이런 조항은 이민법에 완전히 전무했던 사항인데 그걸 시민권까지 연결시키겠다고 하다가 여론에서 이제 비판을 비난이. 받자 네네. 그 시민권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는 재선이 되거나 하면 더 강력한 뭔가를 미룰 때 아마 시민권까지 확대될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그 재정보증 조항과 관련해서 시민권을 따면 그 재정보증인 사인해준 사람의 의무가 면제된다, 중단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어린 2세들에 관련되는 건데 아이들이 이제 연방 공무원 같은 거 할 때 시민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그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경찰이라든가 또는 뭐 FBI 요즘 이제 이민자들 많이 고용을 하니까 이민자 단속하기 위해서 고용하는 거지만 이런 그렇죠. 경우 있고요. 뭐 또는 뭐 의원 보좌관이라든가 그런 어떤 연방 공무원의 직책이 할 때는 이제 시민권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저기 대학교 갈 때 아까 학비 얘기를 했지만 네, 네. 시민권자에게만 주는 그 스칼라십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실질적으로 시민권을 따게 되면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저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뭐 아주 깊은 그 이민법 이면의 일은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미국에서 사시면서 자기의 의사를 그러니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야 할 일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시민권이 있어서 이거를 표현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었었는데 만약에 기회가 되고 이미 퀄리파이가 되셔서 만약에 시민권을 따실 수 있다면 그걸 해서 투표로 어디든 가서 내가 보링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시민권을 따셔서 그걸 좀 이렇게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질문을 보고. 영주권에서 멈출 것이 아니고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빨리 하는 것이 차라리 네. 여러 가지로 또 이득이 있다라는. 말씀하신 것에 100% 동의하고요. 근데 아까 이제 질문하신 분이 이제 한국에서 투표를 하기 네.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그죠, 안 되니까. 안 되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판단에 만약에 한국에서 선거하는 거에 대해서 더 중요한 의미를 두신다면 그건 뭐 맞아요. 개인의 의사 결정이 그죠. 있으니까 그죠. 뭐 그것은 본인이 판단을 하시도록. 궁금한 게 만약에 여기서 시민권을 땄다가 나중에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의 국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또 영주권을 따고 시민권을 딸 수도 있어요. 한 번 포기했다 그래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못 따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근데 하나의 되게- 옵션입니다. 되게 근데 프로세스 자체가 되게 복잡하고 길게 걸릴 것 같은 그런 생각. 느낌적인 느낌. 네, 그런 느낌이 팍 오는데. 느낌적인 느낌. 적어도 한국에서 국적을 포기했다가 다시 살리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한국 국적. 그죠? 음. 한국 국적을.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은 음. 그게 옵션이 되려면 네. 될 수도 있겠어요. 그죠? 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은 부모님은 포기를 하시고, 그래서 뭐 한국에서 사시거나 뭐 한국에서 투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은퇴할 때쯤 다시 미국으로 오시겠다라고 하면, 미국의 시민권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네. 그럴 경우에는 1년이면 다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또 그런 방법이 있군요. 네. 우리 두 번째 질문. 네. 두 번째 질문도 드릴게요. 읽어보고 나도 되게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 케이스가. 네. 그래서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한 8, 9년 전쯤에 미국 영주권을 신청했더랬습니다. 미국 계신 장모님 시민권자께서 자녀들을 위한 선물이라며 신청하라시기에 별 생각 없이 관련 서류를 추려서 보내드렸고요. 저희 부부와 큰 아이의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 거죠. 사실 신청해놓고 별 생각 없이 몇 년 흘렀는데 같이 영주권을 신청한 처형이 올해 말에 나온다더군요. 변호사 말이 저희 가족은 2, 3년 수쯤에 나올 거라고 하고요. 여기서 문제가 미국 가서 살 일 없으니 우린 나오더라도 포기하자라는 제 아내와 혹시 아이들이 미국에서 취업이라도 하고 싶을지 모르니 그냥 받아두자는 제 의견의 충돌이죠. 사실 영주권 나올 때 3개월인가 6개월인가 현지에 체류도 해야 하는데 회사에 학교에 어렵지 않겠냐는 현실적인 아내와 대학이나 대학원 정도는 미국으로 보내고 싶은 낭만적인 저의 차이이기도 하겠죠. 이 대목에서 질문은 현재도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는데 첫 번째, 나중에 영주권이 나왔을 때 포기하게 되면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두 번째, 그 이후에 제 아이의 취직 등 필요해서 당시 영주권을 신청할 때 또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 아이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네,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내용은 길지만 답변은 간단합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한 2, 3년 시간이 남아 있다고 하시니까 일단 죽이지는 마시고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옵션이 있는 거는 좋으니까 계속 옵션을 살려두시고 맨 마지막에 인터뷰를 이제 오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서리가 왔을 때 그때 포기를 하거나 취소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아이 자녀 교육을 뭐 미국에서 시키시기를 원하신다면 아무래도 유학생으로 오는 것보다는 영주권자인 상태에서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러겠죠. 학비나 네. 장학금 이런 것들의 혜택이 네. 이제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일단 가족 추적 이민으로 미국에 오시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은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계속 영주권을 유지하고 싶으시면 장기 체류 허가서 re-entry permit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2년에 한 번씩만 들어와도 괜찮아요. 예, 그렇게 해서 영주권 유지할 수도 있고 2년에 한 번 들어오는 것조차 좀 귀찮다. 네. 어차피 뭐 한국에서 우리는 좀 더 그 경제 생활을 해야 되고 네. 또는 뭐 은퇴하더라도 그냥 한국에 있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자녀분들만 그냥 영주권 상태로 놔두시고 부모님이 포기를 해도 자녀들의 영주권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겠죠. 이제.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장기 체류도 있고 부모님이 또 포기를 하더라도 자녀들의 영주권은 계속 살릴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뭐 일단은 죽이지 마시고 네. 예, 2, 옵션을 3년 많을수록. 동안은 예, 상황을 보시라. 그러면 그 리엔트리 프로그램 하면은요, 2년에 한 번씩 들어왔을 때 얼마 정도 여기 머물러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접수할 때 미국에 있어야 되고 지문을 찍을 때 미국에 있어야 되는데 접수해서 지문까지가 한 1, 2주일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예, 그게 한 달 반에서 두 달이 맞아요. 걸립니다.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한 달 반에서 두 달을 미국에 오시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시거나 비즈니스를 네. 하셔야 되는 분들은 들어와서 신청을 하시고 나갔다가 한 두 달쯤 후에 다시 지문을 찍으러 찍으러. 다시 오는. 물론 비행기 값은 2번 들지만 네. 2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거니까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6개월 정도마다 이렇게 들어오는 케이스들 봤거든요. 와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예, 장기 체류를 안 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6개월에 한 번씩. 예, 그 그거를 되게 이렇게 번거로워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번거롭죠. 야,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저럴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네. 들었었는데.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옵션을 또 한 가지 드릴게요. 그래서 네. 부모님이 영주권을 포기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영주권을 유지했어요. 네. 5년 있다가 아이들이 시민권을 신청했어요. 네. 예, 아, 그랬을 그러면은 때, 예, 아이들을 통해서 또다시 또 영주권을 영주권을 신청할 수 받을- 있느냐. 그렇구나. 영주권 받았다가 포기까지 했는데 그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아까 네. 말씀하셨으니까. 기간은 한 1년. 1년 정도 걸려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제 가족이 만약에 물어보셨다면 영주권 받아놓고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선택을 하시라고 하고 싶네요. 네. 네. 계속 진행해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옵션을 살려두는 걸로. 네. 그리고 우리 트럼프가 또 어떻게 돼야지 안 돼야지 이게 그래도 2, 3년 안에 나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그죠? 참나. 참. 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네. 그러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 이민 반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형제 초청하고요, 기혼 자녀하고 부모 초청을 못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얘기가 나왔어요. 아, 그거 힘들다. 예. 그래서 이제 합법 이민을 반으로 줄여야 되는데 여기저기 이제 본 결과 그것을 우리는 가족 초청 이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리고 지금까지 뭐 미국 사회에서 그렇게 쓰였고요. 그걸 갑자기 체인 마이그레이션. 무슨 연쇄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무슨 뭐 범죄자 연쇄살인 뭐 이런 거 할 때 그렇죠. 쓰는 네. 말이잖아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멜라니아 트럼프 네. 부인께서 그렇죠. 네. 그녀도 외국인인- 그렇게 했잖아요. 외국인. 영주권을 받고 네. 부모 초청해서 부모님이 네. 또 영주권을 받았어요. 네. 그 네. 체인 마이그레이션을 자기 와이프가 한 거예요. 네, 그렇죠. 이 위선이라 그러죠. 그 위선이죠. 트럼프 가족만 봤을 때도 일단 이제 난민을 더 이상 안 받아들이고 난민에 대해서 이렇게 인종차별적인 그 아이들과 부모를 격리하고 이런 정말 위헌을 넘어서서 반인륜적인 이런 일을 하는데 본인의 할아버지가 나치치하에서 난민으로 있다 미국으로 건너온 그렇죠. 케이스거든요. 네, 네. 그래서 미국에서 난민을 자기 가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렇게 부를 축적을 하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느냐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것도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지금 반이민법을 지금 기획하고 이걸 써내려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알아야 지금 이민법의 흐름을 그렇죠. 알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초기에는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이고 지금은 이제 스티븐 밀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항상 트럼프 배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시간이 되시면 본격적으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극단적인 백인 우월주의자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까지 평생 그런 활동을 해왔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념적인 백그라운드 속에서 나온 이민 정책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그거 미주알 고주알 본인이 알아서 그걸 하겠어요. 그러겠죠. 그거를 할 때마다 자기 정치적인 지지도가 5% 7% 올라가니까 그 결과만 보고 계속 그 방향으로 가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얘기하다 지금
3,000% 빠졌죠. 그렇죠. 우리 원래 우리 전공인데 제가- 이거 3,000%로 빠지는 거. 트럼프 얘기하다가 네, 너무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 제 그래, 얘기에. 그래. 아니, 제가 원래 박 변호사님 말씀드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워낙에 달변이시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술술술 네.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 초청을 트럼프가 없앨 수 있다. 그 네, 얘기.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네. 케이스에도 그런 옵션이 없을 수가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정도 급의 이민법은 행정명령으로 안 돼요. 예,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돼요. 하원도 통과해야 되고. 그거는 또 다른 케이스인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행정명령, 예를 들면 불체자 서류 미비자 네, 추방이나 네. 아니면 뭐 유학생들에 대한 감시나 또는 머슬렘 밴이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레벨을 이거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거야. 네. 유학생으로 들어와서 테러를 저지르면 어떻게 해? 맞아.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것인데 이거 가족 초청 이민은 미국에서 크게 영주권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취업 이민 아니면 가족 초청 이민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거를 바꾸는 거는 연방 의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이번 11월 선거가 또 한 가지 중요하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 자기 모습 이제 위선적인 부분이 네. 예, 본인도 난민으로 와서 미국에서 정착을 했던 케이스고 금방 얘기했던 스티븐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유태인이에요. 네. 또 걔라 그러면 안 되죠. 나이가 33살밖에 안 됐어요. 무려. 정말요? 네. 진짜요? 네. 정말 어린 나이예요. 그렇지만 그 친구의 이념적인 성향과 그 반인법을 계속했고 이미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혜택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을 기용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스티브 밀러와 스티브 배넌 이 두 사람은 이름만 기억을 해두시고요. 네. 예, 나중에 그 음모론이 아닌 팩트에 근거를 해서 왜 이 두 사람이 주도하고 있는 이민 정책이 위험한가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 이 두 사람들의 관계는 백인 우월주의자들 KKK 니오나치들 지난번에 노스캐롤라이나 샬롯빌에서 네. 네. 그 인종 추별로 인해서 그 사고 있었죠. 신나지주의가 한 사람을 시위대를 죽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쪽 시위대에도 저쪽 시위대에도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다. 그러자 KKK의 제일 높은 사람 그 위저드라고 자기들은 부르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지지해줘서 고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예, 이것이 결코 우연적인 사고가 아니라 이런 그 핵심 참모들 중에 백인 우월주의와 긴밀하게 이념적으로 조직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인 스티브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민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구체적인 팩트를 들어가면서 나중에 좀 설명을 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오셔야 또 오셔야 된대. 네. 그 엘리 아까 그 다카 관련된 뭐 질문 있다 그러잖아요. 네, 아니 저는 이제 처음에 지난 9월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에 관한 법안을 제시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은 친구들을 알고 있고요. 정말 큰 희망에 찾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다카는 기본적으로 그 Deferred Action for Child Arrival 그래서 DACA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청소년 서류 미비자 추방 유예. 법적으로 말이 복잡한데 이거예요. 16세 이전에 미국을 입국했고 범죄 기록이 없고 또 고등학교까지 잘 마친 이 청소년 서류 미비자들에 대해서는 이 친구들이 뭐 1살, 2살, 60%는 3살 이전에 온 친구들이거든요. 네. 죄가 있다면 부모 손잡고 미국에 온 죄밖에 없는. 그렇죠. 이런 친구들을 만약에 지금 신분 문제로 학교도 못 가, 직장도 못 다녀, 운전도 못 해. 그럼 또 운전을 안 할까요? 또 해야죠. 다른 사람 걸로 할 수도 있고 무면허 운전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경찰이 잡히면 뺑소니로 하다가 또 다른 사람들이 인명의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 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 그 친구들의 노동 허가증 또는 그 추방 유예의 자격을 빼앗겠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 정책이고요.
그거를 지난 9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네. 끝내는 걸로.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중에 뭐 헬스케어 문제도 있고 이민 그거도 있지만 이게 좀 히스토리컬리 보면 부시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부시의 정책을 한마디로 ABC라고 얘기를 했죠. Anything but Clinton. 네. 네, 클린턴이 했던 건 뭐든지 반대 이거죠.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MB랑 비슷한데. 트럼프는 ABO였어요. 뭐겠어요? Anything but Anything but 오바마죠. 네, 그래서 그나마 있었던 그 헬스케어 정책부터 시작해갖고 오바마가 했던 모든 거를 중단시키는 이제 그런 정책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다카 정책이죠. 오바마 대통령이 7년 전에 이 다카를 해서 사실 오바마 대통령은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이라고 해서 성인들까지 전체 1,200만 정도의 서류 미비자들이 있거든요. 네. 네. 이제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논쟁은 또 우리가 이제 한 시간 정도 해야 되겠지만 미국에서 뭐 일단 법을 어기고 있는 사람은 왜 가만 놔둘까? 네. 왜 가만 놔두겠어요? 첫째, 제일 중요한 이유가 경제적인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경제적인 이득이 있어요. 일단 특히 이제 남미 쪽에서 오신 분들은 3대 직종에서는 이분들이 다 일하는 거고요. 그죠. 없으면 안 돌아가지. 잔디 깎고 식당에서 디시워시하고, 네. 우리 뭐 공사장에서 네. 제일 그럼요. 힘든 일하고, 그럼요. 또 뭐 밑패킹 닭공장 네. 이런 데서도 일하고, 네. 그리고 무슨 뭐 농장 같은데 뭐 그 땡볕에 그 목가솜 따고 뭐 그 옥수수 따고 이런 네. 친구들이 다 그 친구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면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해마다 미국 정부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이민자들이 내는 세금과 이민자들이 받는 복지 네. 혜택, 합법 이민, 서류 미비자 다 포함해서 근데 1년에 이민자들이 내는 세금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그 서류 미비 불법이지만 그래도 내버려 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행정부가 지금 행정부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은 내가 가만히 얘기 안 하고 있어도 그거는 자연히 들어오는 그쵸. 이익이고 이왕이면 거기다가 덤으로 네. 내가 이 사람들을 공격을 함으로 해서 내 지지 기반인 보수층 백인들의 표를 얻으면 이거는 꼭 먹고 알 먹거죠. 그죠. 경제적인 이익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음. 자기 정치적인 이익은 또 골라서 챙기고요. 챙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서류 미비자들을 합법화 시켜주자, 영주권을 주자. 물론 범죄 기록이 없고 미국에 뭐 5년 내지 10년 일정한 기간을 살았고 세금을 일정하게 내고 이런 이제 자격 조건을 주고 합리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그걸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하려고 하다가 이제 공화당 그 당시에는 대통령은 민주당, 의회는 공화당이 다수였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준 거죠. 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너무 착했어요. 지금 트럼프처럼 행정명령. 행정명령 막 때리고 연방 대법원의 검사들 민주당적인 다 사람들 막 집어넣고. 집어넣고 민주당적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5대4가 거꾸로 민주당 5대4가 될 뻔했는데 공화당이 연방에서 막 반대를 하니까 그 정치적인 타협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오바마가 시절에 할 수 있었던 자리를 양보를 했어요. 이런 세상이 올지는 몰랐었죠. 왜 그랬을까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자리를 지금 캐버너가 들어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어쨌든 오바마 대통령은 그나마 이민자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하려고 했으나 공화당 다수에 의해서 이제 막혔던 부분이 있었고 그나마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말에 해줬던 것이 이제 부모는 그렇다고 쳐도 부모 네. 손잡고 온 아이들에 대해서는 맞아요. 우리가 좀 인도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그것도 의회를 통해서 하려고 했더니 의회가 안 해줘서 그냥 행정명령으로 했던 게 바로 이제 다카 서류 미비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오바마가 했던 것에 크레딧을 받고 업적을 칭송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없애고 심지어 아이들을 바게닝 칩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다카 그러면 아이들은 영주권을 줄 테니까 멕시코 장벽 예산 달라. 또 합법 이민을 반으로 줄이는 거 달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폭 논리죠. 내가 1불 줄 테니까 너 100불 내나 1000불 내나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카의 히스토리는 그렇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던 그리고 미국 그 시민권 미국 국민들의 여론조사에서도 70%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그 다카 프로그램이 트럼프에 의해서 작년 9월에 폐지가 됐어요.
네. 그거를 연방대법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심과 2심에서 이거를 연장을 해줘라. 신규 신청까지는 못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미 준 애들 거를 맞아요. 뺏는 거는 이건 또 다른 문제다. 네. 그래서 계속 그 연장을 해라라고 1심하고 2심에서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뭐겠어요? 3심이 삼심. 어딥니까? 연방대법원으로 또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5대4가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게 언제 나나요? 아직은 시점은 안 정해져 있어요. 아, 예. 아마 그런 것들이 이번 11월 선거 직전에 뭐 깜짝 발표처럼 자기 지지층, 자기 베이스를 공략하는 카드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연방대법원에 공화당이 상하 양원에 또 다수가 되거나 적어도 하나가 다수가 되면 자기가 또 자신감을 얻고 내년에 재선을 위해서 표밭 따지기를 위해서 또 한 번 그 연방대법원을 통해서 이것을 완전 폐지시키는 지금 1심, 2심 법관들에 의해서 그나마 연장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 그 다카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을 동원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중지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미 받았던 친구들은 3심이 결정 나기 전까지는 계속 연장은 가능한 거예요? 네, 그때까지 1년에 한 번씩이죠, 연장이. 2년에 한 2년에 번씩. 한 번씩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생각은 하고 싶진 않지만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중단됐을 경우에 네. 나오는 결과가 너무 눈에 보이거든요. 젊은 친구들이고 또 정부를 믿고 신청을 했는데 더 이상 연장이 안 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더 이상 이제 운전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없던 것이 계속 없을 때 상실감, 좌절감과 있던 것을 뺏겼을 때 이 박탈감, 좌절감은 강도가 다르거든요. 네. 그랬을 때 지금 한 8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고 그중에 2만 명이 한인 청소년들인데 그 중에 몇몇 청소년들이라도 예를 들면 그 어떤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것에 대한 그 과격한 반항의 어떤 그 저항의 모습을 보였을 때 그 한 사건을 또 부각시켜 갖고 그러겠죠. 이거 봐라. 이게 뭐 서류미비자, 불패자, 유색인종의 남미에서 오는 애들은 원래 이런 애들이라고 하는 식으로 하지 않을까. 뭐 이미 뭐 멕시코 사람들에 대해서 범죄자들이고, 레이피스트, 강간범들이고 네. 이렇게 대놓고 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 정도 이게 다카가 폐지됐을 때 한두 건의 그 다카 청소년들의 비리나 잘못된 저항 행동 같은 것들을 뭐 시위를 하는데 예를 들면 경찰을 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부각시켜서 자기가 다카를 끝낸 것에 대한 정당성, 더 나아가서는 이러니까 유색인종 이민자들은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당성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죠. 쉽게 말해서 꼬투리 잡아서 이제 그 모든 이유를 이렇게 다 돌리려는 거죠. 근데 전혀 그러니까는 그 다카 혜택을 받는 게 저는 굉장히 그 남미 출신들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많더라고요. 한인 엄청 많아요. 네. 되게 놀랬어요, 정말. 네. 뭐 네. 알고 그럼요. 봤더니 그런 거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막 갖고 있던 걸 뺏겼을 때 그 박탈감. 그죠. 그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걸 갑자기 못 해버려가지고 오는 스트레스, 이거는 의외로 되게 많더라고요, 정말. 네. 그렇죠. 그 잠깐 그 한인 서류 미비자 통계 말씀드리면은요, 지금 마지막 인구 센서스 10년에 한 번씩 하는 인구 네. 센서스 2010년에 있었고, 이제 2020년의 센서스는 내년 2019년부터 준비를 할 텐데요. 전체 한인 이민자 수가 140만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최근 2014년도에 국토안보부에서 한인 국가별 서류 미비자 수를 발표한 것에 25만 명이에요. 그래서 대략 한 5.6명 내지 이제 6명 중에 한 명 명꼴. 정도가 서류 미비자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거죠. 그럼 생각보다 더 생각보다 많네요. 많은 그렇죠. 거죠. 여러분이 뭐 교회를 가시건 뭐 어디 직장을 가시건 그래서 6명 중에 한 명은 서류 미비자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통계이거든요. 이제 한인 서류 미비자들의 문제가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내 가족과 내 이웃 맞아요. 또는 교회 다니면 뭐 내 교우들의 문제, 친구들의 네. 문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뭐 내 문제가 아니니까
네. 라고 하는 식으로 그게 생각하시지 아니더라고요. 말아주셨으면 네, 좋겠고 정말로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민의 정책이 서류 미비자들을 겨냥하는 것 같지만 나는 그래서 뭐 시민권자니까 괜찮아 네. 라고 하시는 생각은 정말 대단한 착각이다. 네. 그래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 전체에서 힘을 모아서 이것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보내주신 사연과 뭐 오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눠봤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얘기했지만은 또 박 변호사님 또 모셔야 될 것 같으니까 네. 미처 저희한테 보내시지 못했던 뭐 질문이나 사연들 저희들 SNS 그리고 저희 이메일 있죠? 이메일로. info.enwd@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그걸 모아서 박 변호사님 또 모시고 얘기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시민 참여센터 그리고 박동규 변호사님이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 또 특히나 이번에 그 시민 참여센터에서 22주년 기금 모금 만찬이 있어요. 거기서 또 우리 박 변호사님이 또 특별하게 행사 뛰시나? 준비위원장이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시민참여센터가 어떤 단체인가 좀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이 시민참여센터가 원래 있었던 그 한인 유권자 센터의 새로운 이름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인 유권자 센터였다고 하니까 더 약간 느낌이 더 오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약간 더 확장된 의미의 느낌이에요. 그 단체로 시민참여센터라고 하신 것 같은데 뭐 뉴욕에서 시작해서 뉴욕, 뉴저지 그리고 무엇보다 선거를 통해서 우리 한인들의 목소리를 또 높이고 의사를 표현하고 또 이익과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고 이제 여러 뭐 지역 사회에 대한 발전 뭐 이런 것들을 다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말 encourage하고 empowering 할 수 있는 그 단체인 것 같아요. 네. 어떤 단체인지 더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시민참여센터는 이제 저희 선배님들이 22년 전에 상설을 하셨고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이나 미국 교포 중에 시민참여센터 얘기를 가장 많이 듣고 기억하시는 게 이제 종군 위안부 법안 네. 연방의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던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하는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세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유권자 등록 활동, 네. 그리고 유권자 교육 활동, 그리고 아. 이런 선거철에 각 후보가 어떤 입장인지 그래서 공청회도 열고 안내 책자도 만들고요. 네. 이미 금년에 것도 저희가 만들어 나와 있고요. 한글, 영문 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2세들 리더십을 네. 그 고양하는 프로그램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이 이제 그 의회 사무실에서 일하기도 하고 또는 각 지역의 시의원, 주의원 네. 등을 방문해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거를 저희가 하기도 하고요. 또 예를 들면 선거 자료 책자 같은 것들을 이 친구들이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모여서 직접 만듭니다. 그런 자료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이제 2세들의 리더십 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민자 권익공헌 활동해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법률대책위원회를 작년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후에 저기 머슬렘 밴이 나온 직후에 저희가 조직을 했고요. 변호사님들 지금 12명이 네. 지금 같이 조인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민자 보호교회와 같이 연대를 해서 그래서 지금 그 이민자 보호교회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 이 한인 이민사에서요 그 교회가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외부에서 볼 때 굉장히 폐쇄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개인 구원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그런 교회가 대부분이고 어떤 사회 정의랄까 또는 뭐 이민자 권익이랄까 인권이랄까 이런 문제는 굉장히 소극적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손에 꼽는 네. 제가 기억하기에 아마 제일 마지막에 그런 어떤 사회적인 참여에 대해서 했던 부분이 80년대 한국 그 민주화 운동 시절에 모교기도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교회가 참여한 것도 아니고 인권이라든가 민주화에 관심을 가지셨던 네. 목사님 개인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이랬던 모임이 생각나고요. 그 이후에는 아마 이 이민자 보호교회가 처음이 아닐까. 그래서 저희 법률대책위원회에서 변호사들이 법률적인 지원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물론 신앙, 개인적인 믿음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것이 또 우리 그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다 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목사님들한테 너무 감사드리는 게 변호사로서 이제 제일 가슴 아픈 사례가 이런 거예요. 소련미 비자들 자녀가 네. 보통 이제 어렸을 때 온 친구들은 본인이 신분도 몰라요. 그리고 친구들처럼 자기가 시민권자인지 알고 그래서 이제 좋은 대학교에 합격증을 갖고 왔는데 그래서 뭐 아이비라든가 뭐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증을 갖고 신나게 달려와서 엄마 나 합격했어 했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아이의 신분에 대해서 엄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미안한데 아직까지 얘기 못 했는데 너는 제가 이 친구들 얘기만 하면 좀 이제 감정이 좀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부모의 심정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변호사로서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아프실 때 한국을 못 나가는 거 나갈 수는 있지만 다시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죠. 맞아요.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네. 때 또 그 상해 못 가는 거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또 그 동양적인 관념에서는 그 초상에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못 찾아뵙는 게 큰 불효 중에 불효죠. 하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가장 가슴이 아프고 그랬을 때 이제 변호사로서 무슨 대책이 있냐라고 하면 실정법상으로 저희가 해드릴 일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랬을 때 이제 우리 목사님들께서 해주신 말씀이 실정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게 하느님의 법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다. 특히 사회적인 약자, 작은 자들에서 돕는 거는 기독교 크리스찬으로서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하느님의 명령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많이 들으셨을 만한 얘기지만 그 비를 맞는 사람이 있을 때 우산을 씌워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 일이지만 그 비를 같이 맞아주는 것도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을 주는 일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시 들었을 때는 굉장히 가슴에 닿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시민참여센터가 이제 최근에 그 이민자 보호 운동에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가 참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 등록과 교육, 그 다음에 2세들 리더십 교육, 그 다음에 이민자 권익공헌 운동 이 세 가지를 저희 가장 중점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것을 다 서포트하고 여기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갈라를 매년 하시나요? 네, 1년에 한 번씩. 네, 그게 이번 22주년 되는 갈라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네, 10월 25일로 알고 있어요. 10월 네. 25일. 네. 10월 25일 목요일이고요. 네. 이 근처에 계시는 분들께 홍보를 좀 드리자면, 네네. 프로싱에 있는 이제 대동연회장에서, 네. 아, 대동에서 하시는구나. 저희가 저녁 7시부터 네.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참석은 못 하시지만은 후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자면, 이 시민참여센터 홈페이지 kace.org 거기 가시면은 위에 이렇게 바에 후원하기라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셔서 뭐 도네이트 하실 수도 있고요. 페이팔 통해서 거기에서 뭐 체크를 보내실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혹시 방송을 들으시고 이렇게 좀 마음이 동하시거나 아니면 나도 참여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즉시 체크를 써서 페이팔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페이팔 클릭 하시거나 클릭. 아니면은 아직 티켓이 완전히 솔드아웃 되지 않았습니다. 되지 않았어요. 네. 네. 그래서 아직 뭐 구입이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여러.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홍보를 드리면 이거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에 네. 도움을 주셔도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시도하는 건데 1일 1불 그러니까 네. 하루에 1불 모금 캠페인을 저희가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동포 사회를 위해서 이제 계속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동포 사회로부터 다시 이런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데 그 방법을 조금 더 다변화하자. 그래서 사실 그 갈라에 1년에 한 번씩 오는 거 개인적인 참여도 300불씩이나 되고요. 그리고 무슨 뭐 광고 후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가격이 좀 세요, 사실은. 네, 네. 네, 그래서 그냥 일반 동포들도 쉽게 편안하게 참여를 할 수 있는 캠페인을 해보자 해서 1일 1불 해서 1년이면 365불 한꺼번에 내셔도 되고 한 달에 30불씩. 예. 요즘은 이제 옛날에 커피 한 잔값 1일 1불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커피가 그거 많이 못 사 비싸잖아요. 먹죠. 3불은 줘야 돼. 예, 네, 커피 맞아요. 반잔, 그죠. 아니면 커피 3분의 1 값, 뭐 이렇게 하면 해서 이제 한 달에 30불도 좋고 1년에 365불도 좋고 그래서 1일 1불 그 후원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kse.org에 들어가시면 네, 보실 수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후원하기 그 자동 이체하는 방법이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참여죠. 정말로. 그럼요. 그 돈들을 잘 모아서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리고 우리 2세들한테 2세들의 리더십을 키워주는데 잘 쓰는 것도 굉장히 큰 참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웹사이트 주소도 쉬우니까 네. kace 그지 kace.org. 좋다 K-ACE. 네. 여태 몰랐단 말이지. 우리 오늘 또 박동규 변호사님 모시고 이런저런 정말 깊은 얘기들 많이 네. 나눠봤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가셔야 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또 다시 한번 오셔야 되겠네. 네. 꼭 다시 한번 와주세요. 예, 뭐 언제든지 초대해 주시면 네. 다시 오겠습니다. 말씀만으로도 감사. 네. 감사합니다. 장막을 걷어간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바람을 한 번 더 느껴보자. 미국 살면서 이게 은근히 꾸준하게 어느 정도 어떤 마일스톤을 넘을 때까지는 꾸준하게 받는 스트레스잖아요. 신분 문제. 그렇죠. 그리고 뭐 정권이 이렇게 바뀌면서 미국에서도 그런데 정말로 실질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디테일을 몰랐었던 그런 내가 정말 모르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 네. 그래서 꾸준히 말씀하셨지만 내가 선거권이 없더라도 그 선거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맞아요. 근데 같이 일하는 코워커들한테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또 요번에 중간선거하니? 뭐 이러면서 그런 걸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네. 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꾸준하게 계속 세금 내고 그러고 살았는데 그렇잖아요. 다 정부에 다 도움 주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좋은 시간이었고요. 또 언제 한번 또 기회 내서 다시 한번 와주셨으면 또 그래서 다른 얘기도 이거 이외에 또 다른 얘기 많잖아요. 네. 이야기 보따리가. 그리고 상담하시면서 들으셨던 그런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네. 되게 약간 음. 궁금하고요. 뭐 나누실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저희 청취자들이 또 보내주신 다른 얘기들도 모아가지고 네,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 이제 딱 2시간 안에 다 축약해서 분량 이해분 가뿐히 가뿐히 걱정하셨는데 가뿐히 오히려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예. 네. 감사드리고요. 네. 예. 지금까지 저는 건축하는 토끼였습니다. 저는 원래였습니다. 엘리였습니다. 저도 인사해야 돼요? 그럼요. 예, 지금까지 박동규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초대해 주세요. 예, 네. 그럼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ove.